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의 손용문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도 6월 15일 날 실시되었던 바로 지방직 기출문제 20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바로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알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이제 복지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필요성, 즉 시장의 실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로 복지국가 급여, 즉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개입에 대한 필요, 바로 이거는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즉 복지국가의 개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국가의 개입에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7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우선 뭐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 필요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역의 선택.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뭐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이 바로 복지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 어떤 당위성, 필요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답은 바로 2번인데요. 자, 사유제가 아니라 바로 공공재적 성격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의 개입에 대한 이유는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 재화에 대한 사유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재화에 대한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공공부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출제가 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장애인연금법도 한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의료급여법이나 기초연금이나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도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었죠. 근데 이게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공부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1번의 답까지에서 보게 되면 수급자 선정 시에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맞죠? 과거에 최저생계비를 사용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에 바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자산 조사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왜? 이거는 국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바로 무기여, 즉 기여를 하지 않는 이런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 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바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생활이 어려운지 정말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민스 테스트, 즉 자산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산조사를 하려면 두 가지, 바로 소득 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 인정액은 바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개별 가구에 대한 소득 평가액과 그 가구에 갖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바로 소득 인정액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여의 기준은요. 급여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상하죠? 급여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급여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 정답이 이제 3번일 텐데요. 3번인 이유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몇 %예요? 바로 30%죠.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거급여. 자, 이 주거급여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2019년도 시험일 때는 주거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44%가 됐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매년 1%씩 올랐거든요. 2018년도에는 43%, 2019년도에는 44%,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도에는요. 기준 중위소득이 45%가 됩니다. 예, 1%가 올랐어요. 자, 그 다음 번째, 교육급여는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의 종류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서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바로 급여의 기준은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 30%, 40%, 44%, 50%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하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사례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케이스 매니지먼트도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례관리에 대한 특성을 묻는 문제인데요. 사례관리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는요, 통합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가 처음에 이제 등장하게 되었던 게 1960년대에 정신질환자들이 다 시설 보호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신경안정제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설에 있었던 정신질환자들에다가 먹여놨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바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탈시설화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고민 보다 보니까 신경안정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이렇게 좀 유순한 사람이 될 텐데 이게 제대로 복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호관찰을 한 거예요. 감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복지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보호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띠고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영역으로 넘어오면서는 사례관리, 즉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실천 방법이면서요,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는 공식적이든 또는 비공식적이든 또는 개인적이든 지역사회든 다양한 형태에서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공식적인 자원, 그 다음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지역사회가 지원해주는 비공식적인 자원,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보살핌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제공, 그 다음에 연계, 의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개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4번이거든요. 시설 보호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사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탈시설화를 시키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탈시설화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후차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개입, 간접적인 개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 물적, 인적 자원들의 다양한 노력에 의해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바로 사례관리이거든요. 그래서 탈시설화를 했던 것이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시설 보호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관리는요, 복합적이고 또 다중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개별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전면적인 목적보다는요,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목적에 기반해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적 기법이다 또는 실천적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난이도는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쉬운 문제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회복지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회복지에 대한 주요 개념.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사회복지는 우리가 뭐 선별주의다, 보편주의다, 광의의 개념이다, 협의의 개념이다, 사회사업이다, 사회복지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편주의에서는요, 바로 사회복지의 급여는요, 모든 국민에게 어떤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회적 효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회적 효과성. 선별주의는요, 비용의 효과성이었죠. 예,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적극적 조치라는 부분입니다. 자, 적극적 조치라는 것은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소수 인종이나 또는 유색인종,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으로 불리한 어떤 조건들에 처해 있는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입학이나 고용이나 승진이나 이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적극적 조치, 차별적 그 차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취약계층 분들에게 조금 더 고용이나 승진이나 입학이나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조치가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은요. 바로 4번에는 옳지 않은 것이 바로 3번인데요. 바로 노동의 어떤 탈상품화. 자, 노동의 탈상품화 하면 딱 떠오르는 학자가 있죠. 누구예요? S.P.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S.P. 앤더슨은요. 크게 복지국가의 유형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 그 4가지의 영역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탈상품화라는 거죠. 탈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상품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지불 능력,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상품을 돈을 주고 교환을 해가는 것을 상품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탈상품이라는 것은 내가 지불 능력, 구매 능력이 없어도 언제든지 나의 욕구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을 탈상품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S.P. 앤더슨은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즉 미국과 캐나다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 즉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이 바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의 상품화와 관련돼서 탈상품화는요,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존에 의해서 임금의 형태의 어떤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던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이 뭐냐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라는 부분이 틀렸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자본가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자본가들이라는 건 누구죠? 바로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소외계층들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바로 상품이 발생을 하고 그 상품을 이런 소외계층들이 구매 능력, 지불 능력 여부를 결정해서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라는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파운트,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파운트 모델인데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누구나 인간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에게는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근데 인파운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이나 약점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찾아주는 노력을 해주는 게 바로 인파워 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클라이언트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그 다음에 강점을 개발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점을 찾고 자신의 장점을 찾는 부분이 바로 인파워먼트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실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인파워먼트 모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동의 탈상품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답은 3번이라고 했죠. 바로 탈상품화라는 건요, S.P. 앤더슨이 근로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놓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바로 탈상품화. 구매 능력, 지불 능력이 없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가의 복지를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주는 정도의 수치를 우리는 탈상품화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바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가치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국가 복지가 노동자 계급의 빈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본주의 이전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바로 상품이 만들어졌고 그 상품을 탈상품화로 국가가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달 체계라는 건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한번 보시면 민간의 전달 체계는요, 이용자에게
자, 이거는 뭐예요? 전달 체계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죠. 공공 전달 체계하고 민간 전달 체계. 그리고 또 공공 전달 체계는 다시 또 두 가지 축으로 나누죠. 하나는 중앙 정부가 전달하는 방법, 하나는 지방 정부가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작게는 크게 세 가지고 크게는 공공과 민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민간 전달 체계는요,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자, 비영리예요. 비영리. 영리, 즉 이윤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나 또는 사단법인에 비해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비해서 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 중앙정부가 전달 주체가 되면 서비스의 접근성과 융통성이 커집니까? 오히려 서비스의 접근성과 융통성이 커지려면 누가 하는 게 좋아요? 민간이 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중앙정부, 자, 보건복지부가 어디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제주도까지 모든 그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접근성과 융통성 있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중앙정부가 하는 게 힘들죠.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전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간 전달 체계가 전달하는 것이 접근성과 용이성이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은 안 되고요. 그 다음 리을. 공공기관이 제공을 하면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 또는 위탁하는 민영화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1970년대 후반에 1차, 2차 석유 파동이 빵빵 터지면서 복지국가가 위기, 재편을 하면서 그때부터 숨죽여 있었던 신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1979년도에는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가 대처리즘이라는 보수당으로 당선이 되었고요. 1981년도에는 미국의 영화배우였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공화당이라는 보수당에서 등장을 하면서 바로 영국과 미국이 보수주의 형태로 띄게 되면서 1970년대 후반, 1980년대부터는 대부분 다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기조로 가게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복지국가가 담당했었던 시장 영역들은 이제는 작은 정부만을 지향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시장에다 맡겨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담당했었던 시장들을 다 민영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민영화 추세가 강화되었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리을, 기역과 니은과 리을,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요, 난이도는 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SP 앤더슨. 아까 SP 앤더슨 나왔죠? 탈상품화. 탈상품화에 대한 정도의 여부를 통해서 그 나라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냐, 조합주의 복지국가냐, 아니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냐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SP 앤더슨은요,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특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은 나라들은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사회 진화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탈상품화 정도가 낮아요. 탈상품화 정도가 낮다는 건 뭐예요? 대부분은 다 상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구매 능력, 지불 능력이 없으면 계속 빈곤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바로 미국과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상품화에 대한 정도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요, 가장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도요, 중간이거나 또는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죠. 자, 계층화에 대한 정도를 보게 되면, 자,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요, 계층 간의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자, 계층 간의 통합을 강화하고 있지 않죠. 통합을 강화하고 있는 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계층 간의 차이를 유지한다. 자, 계층 간의 차이를 유지하죠. 그래서 바로 그 조합주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요, 지위와 계층에 따라서 제공되는 급여도 상이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예. 계층 간의 차이를 유지하고요. 계층 간의 대립은 심화되고 있다. 자, 요거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요, 국가의 역할은 주변인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변인. 그러니까 거의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유시장 경제였잖아요. 조합주의 복지국가는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조합주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요, 탈상품화 정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것들을 한다. 하물며 가족의 기능까지도 국가가 다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인데요. 바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그 다음에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뭐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도요, 난이도는 하입니다. 하. 자, 해설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고요. 조합주의는요, 낮거나 또 중간 정도 수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계층화에 대한 정도도요,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계층화 정도가 대립, 그 다음에 조합주의는요, 계층 간의 차이를 유지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는요, 계층 간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국가의 역할은 주변인, 뒷짐지고 있다는 얘기죠. 조합주의는요, 보조적인 거고요. 사회민주주의는 중심적인 것입니다. 급여의 대상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요, 바로 빈곤자들만 대상이 되고 있고요.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피용자, 즉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자. 그래서 계층 간 또는 지위에 따라서 상이하게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 블루칼라, 화이트칼라에 따라서 상이하게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요, 모든 국민들입니다. 급여의 종류로 봤을 때는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요, 개인이나 가족의 모든 것들을 다 소비를 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그때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바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거든요. 그래서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조합주의 복지국가도요, 필요에 따라서는 확대가 가능하나 한 중간 정도 수준이고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급여 수준은요, 최저 생계비 정도의 수준, 아주 낮죠. 그리고 조합주의 복지국가는요, 계급 간, 그 다음에 지위 간에 차등을 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차등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요, 중간 계급의 생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분배의 기능을 보면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재분배의 기능이 상당히 약하죠.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요, 바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에 대한 기능들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들을 보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요, 미국, 캐나다를 들 수가 있고요. 조합주의는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뭐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 등장한 거예요. 2019년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처음 등장합니다. 최근 5년, 7년 동안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긴급복지지원법이 2019년도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빨리 위기 상황 이전의 상태로 벗어나게끔 해주는 게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긴급복지지원에서는요, 특징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공공부조, 특히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자산조사를 하고 그 이후의 결정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고 안 제공하고, 그러니까 선 자산조사, 후 지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긴급복지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조사를 하는 선지원, 후조사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부분에서 보면 긴급 지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요,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에, 아니 지금 불난 집에 사람이 있는데 언제 이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불이 나갔고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꺼내줄지 안 꺼내줄지에 대해서 소득 여부를 결정하고 꺼내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기 상황이 있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보고 혼자 빠졌어, 둘이 빠졌어, 가방은 갖고 빠졌나, 뭐 안 빠졌나,
빠진 지 얼마나 됐어요? 1시간 됐어? 30분 됐어? 이거 언제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긴급복지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언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에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요,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귿 다른 법률에 따라서 긴급 지원에 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요, 긴급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타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죠.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중복을. 다른 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받고 있다면 이 법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긴급 지원 대상자와 그 다음에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뭐죠? 자,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자, 구술로도 서면으로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요. 에릭슨이 얘기했던 심리사회적인 자아 발달에 대한 8가지 과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부분에서 발달 단계 부분에 해당되는 심리사회 모델인 에릭슨의 얘기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2, 3년 전부터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부분이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에릭슨이 얘기했던 심리사회적인 자아 발달 단계 8단계에 대한 과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희망과 절망, 그 다음에 자율성과 수치심, 신뢰가 불신, 그 다음에 근면성과 열등감. 뭘까요? 바로 첫 번째죠. 희망 대 절망이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8번에 이것도 우리가 난이도는 하 정도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이 있죠. 바로 신뢰감 대 불신에 대한 부분이고,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영아기 때, 유아기 때는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아기, 그 다음 초기 아동기 때는요, 자율성 대 수치심이거든요. 자율성이 잘 형성이 되면 이 아이가 성장이 되었을 때 의지가 굳건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 전기 때나 또는 학령 전기 또는 유이 연령기인데요. 이때가 바로 주도성 대 죄의식이라는 부분이에요. 주도성이 잘 형성이 되면요, 목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 후기와 학령기, 이제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을 갖고 있는데, 그때 열등감보다는 근면성이 형성이 되면 이 아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 때는 우리가 뭐 주변인 제2차 성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란이라는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인데요. 이때 정체감 혼란보다는 정체감 형성 부분에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이 청소년은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기 또는 성인 초기는요, 친밀감 대 고립감인데,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직장에 취업하고 이럴 시기잖아요. 이때는 이제 친밀감, 그 다음에 고립감인데요. 이때 이제 친밀감이 잘 형성이 되면 사랑이라는 뭐 이성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성 간의 어떤 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 또는 성인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생산성과 그 다음에 침체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20대 이제 후반 또 30대부터 또 60대까지, 60대 초반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 생산성이라는 부분인데, 이때 뭐 취업이 안 됐거나 아니면 또는 뭐 정리해고 당했거나 아니면 뭐 실업자가 되었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침체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생산성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노년기 65세 이상인데요. 이때는 이제 자아통합 대 절망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절망이라는 부분은 뭐예요? 65세가 되었더니 이제 사회에서도 날 써주지도 않아. 역할 상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어떤 사망, 주변 친구들의 어떤 그 사망과 그다음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절망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성장을 시켜서 제 인생 2모작, 3모작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삶을 누리게 되면서 이룰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자아통합이 되고요. 자아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제 하나의 지혜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릭 에릭슨이 얘기했던 심리사회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는요. 사회복지 이론 사상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로버트 로직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시장경제 원리.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찬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다음에 국민의 생활과 그다음에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건 뭐예요?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로버트 노직은요 완전히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은요 개인의 국가의 어떤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정의로운 사회를 보는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2019년도를 대비해서 이론을 설명할 때 꼭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나왔다는 거죠. 다른 교수님들을 맞추지 못했던 거는 저는 맞췄어요. 이거 꼭 나옵니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존 롤스가 얘기했던 사회 정의론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나온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019년도 지방직에서 출제가 되었잖아요. 이거 나온다고 했어요. 바로 존 롤스는요 사회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는 어떤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1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제2의 원칙인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최소 극대화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마르크스주의는 어떻습니까? 사회민주주의를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체제로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잘못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에는 3번이고요. 난이도는 한 중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로버트 노직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정부주의, 자유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리는 더 이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로버트 로직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자유주의 또는 소극적 자유 반집합주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주의는요. 자본주의를 노동자 착취나 소외, 비인간적인 체계로 보았던 것이지 바로 사회민주주의를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존 롤스는요, 말씀드린 대로 제1차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제2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게 될 2020년도에도요, 이 존 롤스가 얘기했던 사회정의론 꼭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바로 제2의 원칙이라는 것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나오겠죠. 존 롤스가 제시했던 사회정의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2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자, 제2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 최소 극대화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죠. 이거는 제2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사지선다형이니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걸 4번이잖아요. 1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자,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따졌었는데 이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사회보장기본법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요, 관련 관계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기업과 니은을 매년 공표해야 되고요. 매년 공표하는 것이 무엇일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요, 기업과 니은 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2번이죠. 만약에 그 전에는요, 최저생계비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최저생계비라고 하지 않고요, 최저보장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요, 이렇게 사례 관리자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어떤 사례나 예시를 통해서 묻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군의 집은요, 누전의 위험. 자, A군의 집은 누전의 위험이나 곰팡이가 발생하고요.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답니다. 장시간에 일하는 A군의 어머니. 자, A군의 어머니는요, 청소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 특히 누구예요? 사회복지사죠. 사례관리자가 관내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연결시켜서 집안의 대청소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A군의 가족의 위생 상태하고 안전에 대한 생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요, A군이 ADHD, 즉 그 과잉 행동장애라고 얘기하죠. 이런 치료를 위해서 관내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결시켜줬다. 그러니까 사례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A군의 집안 사정들이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뭐예요?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결시켜줬잖아요. 바로 연계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걸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요,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관계망을 활용했다. 맞죠? 인적 자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맞죠? 사례관리자는요, 자원을 연계해주는 연계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맞죠?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자, 사례관리자가 이 예시를 통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사례 안에서는.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난이도는 중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중 비율 측정에 대한 설명한 것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난이도가 아주 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었죠. 자, 명목 서열, 그 다음 등간 척도에 대한 특성들을 모두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비율 측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 0점을 갖고 있다. 사칙 연산,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불가능하다. 비율 측정은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온도, 지능, 지수가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바로 기업과 니은이죠. 비율 측정은요. 명목이든 명목 측정이든 그 다음에 서열 측정이든 등간 측정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칙 연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절대 0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도, 그 다음에 지능 지수를 측정하는 건 뭐예요? 이건 등간 측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율 측정이 갖고 있는 측정은요, 바로 명목, 서열, 등간 측정에 대해서 절대 0점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율 측정은요, 측정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척도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절대 0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산술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바로 디귿에 사칙 연산이 불가능하다, 사칙 연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모든 온도나 그 다음에 지능 지수와 관련된 부분이 등간 측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웠던 문제죠. 네. 딱 보고 바로 그냥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13번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자,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아주 쉬웠던 문제예요. 난이도는 하죠.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희망복지지원단은요. 읍면동 아니죠.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것으로 정답이 되는 거고요. 희망복지지원단은 이렇게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거고요. 바로 자원에 대한 총괄관리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 내 관계에 관련된 기관들과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13번에는 1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희망복지지원단은요. 시군구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희망복지지원단이 갖고 있는 주요 업무들을 보면 탈빈곤이나 빈곤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중점 목표는요,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통합 사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갖고 있는 복지 자원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의 복지 업무를 지원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일선 현장의 복지를 강화시켜주는 노력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번째. 노인 장기 요양 법령상. 자, 여기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법령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법률과 그 다음에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은 뭐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쳐서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거의 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었었어요. 거의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노인 장기 요양 법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론이나 이런 데서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네, 저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저도 강의할 때, 기본 이론 할 때 이런 것까지는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식선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파킨슨이나 당뇨는 뇌경색, 그 다음에 뇌출혈. 자,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 이런 부분들이 바로 노인성 질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은요, 노인성 질환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과 미음,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난이도가 그 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를 많이 맞췄습니다.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풀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행 규칙에는요, 이런 노인성 질병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저희 그 장모님도 알츠하이머 치매 때문에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자,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기본적인 치매는 모두 다 노인성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뇌출혈, 그 다음에 뇌경색증, 그 다음에 파킨슨,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풍 후유증, 퇴행성 질환, 이런 부분들은 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당뇨 이것도 안 되고요.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도요.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만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에 복지국가의 이념적 그 기반이 되는 케인즈주의. 자, 케인즈주의가 1970년대 이제 쇠퇴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했는데 쇠퇴한 직후에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영향을 발휘한 반면에 영국에서는요, 신자유주의보다 제3의 길의 노선이 강화되었다?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신자유주의. 바로 영국은 누가? 마가렛 대처가 대처리즘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1990년대 바로 앤서니 기드슨 또는 안토니오 기드스가 바로 제3의 길이라는 책을 낸 거죠. 노선을 강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옳지 않죠.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의 영국의 개정구빈법. 개정구빈법은 몇 년도예요? 1834년도.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있었잖아요. 열등초여 원칙. 그 다음에 전국 통일의 원칙. 뭐 때문에? 직업적 클라이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업장 활용의 원칙. 왜? 과거의 원내 구제에서 다시 원내 구제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각 교구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작업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자, 열등초여 원칙은요, 구제를 받는 그 빈민들의 처우가 최하급에 있는 노동자들의 수준보다는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맞죠? 예, 맞는 표현. 그 다음에 인도주의적인 구빈 제도를 평가받고 있는 스피맨랜드법은요, 현대의 최저생활 보장에 기반이 되었다. 자, 최저생활에 대한 내용이 기반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자선조직협회는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어떤 성격적 결함으로 봤죠. 빈곤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바로 개인에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중복 구빈을 없애고 빈민에 대해서 적절히 조사를 통해서 알맞게 원조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그러면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정구비법, 복지국가, 자선조직협회, 뭐 스페멜랜드법 여기까지 이제 다 나왔으니까요. 자, 해설 내용을 보더라도요. 복지국가에 대한 부분에서 기억이 틀린 이유는 1979년도에 영국에서는요. 바로 대처가 1980년대는 공화동에서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8년도에 앤서니 기드스가 제3의 길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그래서 1945년도부터 1975년도까지를 사회민주주의, 즉 제1의 길이라고 했고, 그리고 복지국가가 쇠퇴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이 등장했던 1975년도부터 95년도까지를 바로 신자유주의, 제2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의 방향은 제3의 길로 가야 된다. 즉 제3의 길에 대한 수준은 중도 좌파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번째 문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하입니다. 하. 얼핏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맞는 것 같아. 외국인 2분의 1 미만 맞죠? 이사감사 중에 결혼이 발생하면 2개월 이내 보충 맞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각각 연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대표 법인은 대표 이사를 제외하고 7명의 이사, 그다음에 2명의 감사 이상을 둬야 된다. 얼핏 보면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습니까? 제외하고가 잘못됐죠. 대표 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7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6번에 옳지 않은 것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쉬웠던 문제예요. 자, 17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얼핏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쉬웠던 문제입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3번을 보시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 세 영역이 바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잖아요. 얼핏 볼게요. 정신건강 간호사 맞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맞죠? 근데 정신건강 요양보호사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에는 바로 3번입니다. 난이도는 하입니다. 하. 문장 자체만 길었을 뿐이지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번째. 사회보장 권리 구제와 관련된 심사 청구하고 재심사 청구에 대한 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는 법률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을 최신 법령 같은 거를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나왔잖아요. 최신 법령이 바뀌었거든요. 2018년도에 바뀌어서 2019년도에 시험 볼 때 적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심사 청구하고 재심사 청구로 되어 있는 것과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 심사 청구죠. 심사 청구. 심사 청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었어요. 노인 장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 갖고요.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너무 친절하시게도 바로 이 문제에서는 또 하나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를 이건 심판 청구가 있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아직까지도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나머지는 다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예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모두 다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인데 국민건강보험만은 바로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자, 이것도 난이도는 하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의 신청과 이제 심판 청구 또 심사 청구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죠? 예. 요게 좀 잘못됐죠? 예. 이의 신청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심사 청구가 되는 거죠. 심사 청구.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심판 청구가 아니라 재심사 청구가 됩니다. 재심사 청구. 예. 자, 오타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원래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였었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그런데 심사 청구하고 재심사 청구로 바뀌었고요. 아직까지도 국민건강보험은요. 이의 신청 심판 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19번째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의 자활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활급여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7가지 급여의 종류가 있잖아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상급여, 자활급여라는 부분인데요. 이 자활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의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어떤 자활을 돕기 위해서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그 다음에 기능습득에 대한 지원, 자활을 위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자활과 관련된 자산형성 지원들도 해주고 있죠. 맞아요. 자활급여는요.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시설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자활사업은요. 직업훈련, 취업발전 등을 제공하고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등을 해당되나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은 제외한다. 공공근로 다 하잖아요. 어르신들 풀 뽑고 주변에서 풀 뽑고 하는 거 이거 다 공공근로거든요. 하루에 4시간. 이것도 다 자활급여로 잡히게 됩니다.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자활근로 사업에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생계급여에 대한 조건으로 자활근로의 조건부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지가 멀쩡하고 예, 그런 분들은 자활근로에 참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번에는 바로 3번이고요. 이것도 난이도는 하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근로층들은요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 능력이나 가구 여건, 자활 욕구들을 고려해서 가구별로 자활 지원 계획들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근로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저소득층이 자활과 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자활급여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 빈곤층들에 대해서 자립이나 자활을 하기 위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해주고 취업발전도 해주고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죠. 생뚱맞은 문제. 바로 난이도는 상입니다.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20문제 중에 19개를 맞췄거든요. 하나 못 맞춘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 못 맞췄어요.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제가 센스를 하나 알려드리면 생뚱맞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면요. 보통 모두 맞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꿈드림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그 다음에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무지개 청소년 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쉼터. 자, 모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인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2019년도 6월 15일 날 실시했던 바로 지방직 시험 문제,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을 키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